네, 이제 삼국시대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출을 풀어보지 않았지만 삼국시대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도 제가 여러 나라 성경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왕으로부터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가예요. 혹시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출도라든지, 그러니까 부유의 사출도라든지 아니면 고구려의 이제 연나부, 절나부 이런 제가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부족의 이 존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맹체가 연합하는 성격이란 말이죠. 왕과 이 연맹 부족과의 그 관계 자체가 그렇게 힘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왕에게 이제 왕이 어떻게 뭐 결정권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결정권자의 역할을 갖지 못했던 이런 왕의 존재가 삼국시대가 들어서면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이제 잡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의 시스템 체계가 잡혀가는 그러한 우리 그 내용들을 보통은 중앙 집권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삼국시대 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어떻게 중앙 집권화를 했는지, 그럼 중앙 집권화의 특징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불교의 수용입니다. 어떻게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불교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정복에 대한 전쟁. 전복 전쟁을 좀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복속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차지했다든지 영토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한강을 차지하는 것. 보통 한강 차지는 우리가 여태 한강을 차지하는 걸 바탕으로 우리는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화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율령 반포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삼국이 이제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고 그 다음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고 이 세 국가가 서로 항쟁의 시기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그 시기, 여 시기를요 시험에서 조금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앙 집권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신라가 통일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왕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차 돈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딱 이 사람의 목을 베니 하얀 피가 한 길이나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 2차 돈의 순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돈의 순교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겠죠. 불교 수용입니다. 바로 어느 시기? 바로 법흥왕 시기. 법흥왕 하면 어느 왕이죠? 바로 신라의 왕이죠.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토 확장하고 순수비 세웠다. 진흥왕이죠. 22담로하면 무령왕입니다. 구서당 10정하면 우리 신문왕 나올 거예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내용이죠.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문제를 풀었다. 넘어가자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기출을 중심으로 내가 다른 문제를 보지 않고 기출만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겠다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싹 다 이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피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인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반복이 힘입니다. 반복이 힘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건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건 법흥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법흥왕,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의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나라 신라가 법흥왕이라고 하면 고구려는 누구지? 고구려는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그럼 백제는 누굴까? 백제는 침류왕이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센스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그 버풍왕 다음에 어떤 왕이 있었지? 바로 진흥왕이 있었죠. 버풍왕 전에는 어떤 왕이 있었을까요? 바로 지증왕이 있었습니다. 지법진이라고 보통 외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이 하겠죠. 지증왕이 어떤 왕이지, 버풍왕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 특히 진흥왕. 진흥왕은 여러분들 조금 많이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왕이기도 한 게 이제 시험에 있어서의 선지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지증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증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기억날까요? 너무 여러분들 전 이미 대답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왕에 대한 칭호를 이 지증왕 때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증왕 시기가 여러분 6세기예요. 6세기면 500년이거든요. 500년부터 514년부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지증왕 시기라고 하면 우리 고구려로 치면 이제 광개토대왕 이후 장수왕 시기랑 조금 맞물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시기 때 우리가 이 지증왕 시기 때 6세기에 왕칭호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그 직전에는 왕칭호가 없었고 다른 칭호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왕칭호를 사용한 게 왜 중요하면 지금부터 신라가 조금씩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큰 특징이기 때문에 왕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일 수 있겠고요. 또 이때 주군현을 설치합니다. 주군현을 설치함으로써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지방 행정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중앙을 중심으로 주군현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군주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주군현과 바로 군주의 존재, 그리고 이때 군주로 파견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부고, 여러분 이사부 하면 바로 같이 생각나는 게 있었죠. 바로 독도 우산국에 대한 복속이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풍왕 여러분들 아까 이미 확인했지만 버풍왕은 굉장히 전성기를 이제 이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중요한 비계의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율령 수용 그리고 불교 수용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이제 버풍왕이 했고요. 그리고 또 금관가야라고 해서 금관가야를 정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토까지 확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왕권에 대한 집중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흥왕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진흥왕 때는 이제 벌써 이제 그 한강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기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진흥왕의 이 전성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2023년의 기출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재상을 선정할 때 블라블라블라 정사암 온다. 자, 여러분 정사암 한번 확인해 보죠. 정사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백제가 나와야 됩니다. 화랑도 신라 아니겠죠? 구산선문 신라에서 고려 초로 나가는 그 시기를 여러분들 선종하면 꼭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 이 시기 생각하고요. 삼국사기에 온조 건국한 거 맞습니다. 3번이고 낙동강 하류 지역의 해상활동 바로 가야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 번만 여기서 우리가 봐줄 건 뭐냐면 백제가 정사암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신라는 과백회의라는 게 있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구려는 우리 아까 여러 나라에서 봤던 거 제가회의가 있겠구나 라고 한 번 더 특징적으로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회백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상대 등이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불교 수용했어요? 태학 설립했어요? 어마마 태학이네. 자, 누구일까요? 소수림왕입니다. 바로 고구려의 왕이죠. 자, 여러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2023년에 소수리만 고구려가 나왔어요. 자, 내가 2023년에 기출을 봤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2024년에 9번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심지어 이건 문제번호 다르네요. 어쨌든 2023년에 내가 소수림 왕에 대한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024년에 대한 문제를 봤다라고 해보죠. 내가 만약에 2023년에 소수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수용에 대한 삼국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하게 9번에 있는 내용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령반포였고요. 태학을 설립을 했어요. 태학 설립 율령반포. 그래서 답은 1번일 거고요. 자, 이사부가 우상국 아까 말했죠.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왕칭호 사용했고요. 이사부 우상국 복속시켰고요. 그리고 주군현 설치하면서 여태도 주군으로서 이사부가 이제 파견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까 확인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사부에서 아까 지증왕 했으니까 아까 우리 지증왕 하면서 지증왕, 거풍왕, 진흥왕 봤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지증왕 전왕에 대한 한번 내용을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증왕 전왕에는요, 여러분들 이 왕 한 두 명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뇌물, 마립간. 보통 뇌물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마립간 칭호를 사용해 뇌물 마립간. 그리고 진울 마립간. 진울은 승려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네, 눌지 마립간입니다. 눌지 마립간. 자, 뇌물 마립간이 이때 처음으로 마립간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마립간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나 여러분들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거를 광개토 대왕이 이제 일본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고구려의 간섭이 심해진 시기였다라는 특징을 가졌던 게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개토 대왕의 원조를 받고 난 이후에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까 뇌물마립간 다음에 나타났던 눌지마립간의 경우에는 이 고구려의 간섭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태 처음으로 바로 나제 동맹이 처음 결성되게 되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상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였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진흥왕 시기 여러분들 나타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한강유역을 전부 다 차지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태 나타난 특징이고, 그리고 또 진흥왕 시기 때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진흥왕 시기 때는 굉장히 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리고 싶은 게 많거든. 이 비석을 단단하게 세워서 후대에도 나의 업적을 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흥왕 시기 때는 역대급으로 확실하게 비석이 많습니다. 사실 진흥왕 시대 때도 있지만 버풍왕 시대 때도 있고요. 진증왕 시대 때도 있고요. 특히 신라는 비석과 관련한 유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신라의 비석은 여러분의 특징적인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를 옮겼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바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고구려의 왕이다. 그리고 장수왕 전에는 우리 광개토 대왕이 있었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가시기에 있었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을지문덕이 수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건모잠이 안승으로 왕을 추대하였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됩니다. 을지문덕이 나왔어요. 을지문덕이 나왔고 수가 나왔네요. 수? 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삼국시대 초기에서 그리고 삼국시대가 이제 거의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되면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시대냐면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던 시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 국가로 나뉘었던 시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뭉치면 삽니다. 뭉치면 강합니다. 뭉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중국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열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우리 삼국시대 중에서 그 당시 특히 고구려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위진남북조 시대 고구려는 굉장히 나름 성장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런 국제적 맥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던 어느 순간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던 그 나라가 등장하니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쯤 시작을 하게 되면 고구려도 이제 조금씩 가세가 어떻게 보면 국세라고 하죠. 이제 국가의 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 수의 침입으로 나타났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울지문덕이 이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나라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바로 당나라고 결국엔 당의 침입으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삼국통일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울지문덕이 수와 군대를 격파하였다라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격파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668년에 바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닙니다. 통일신라 원종의노 통일신라고요. 관상성 전투 성왕전사 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바로 안시성 전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래 내려가서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하죠. 여러분, 백제 역사 유적지구.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생각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알고 있나? 저도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봤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틀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거 아까 여러 나라 성장이었는지 여러 나라의 구석 천사시대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약간의 난이도 조절의 문제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들로 약간의 이제 변별력을 두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요, 여러분들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서울은 있지 않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백제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네. 그리고 고구려의 백제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의 관상성 전투가 승리를 하게 되네요. 자,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하면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는 진흥왕 시기가 들어갈 것 같고,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시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거는 저희 광개토 대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에 들어갈 걸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백제가 사비로 천도를 하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백제 성왕의 남부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부여. 그 당시 백제 성왕이 고구려에게 수도를 뺏기고 난 다음에 사비로 천도를 하고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고 이러한 일련의 혁신의 이제 개혁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진흥왕 시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건 연개소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신라의 침한 외를 격퇴했다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 시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제가 살짝 까다롭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시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20년밖에 차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생각에 변별력을 이제 좀 주려고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아니다. 답은 2번이 아니라 답은 1번입니다. 왜 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냐 2번이 아니라 왜 1번이냐 하면요. 신라의 대가야 정복이 562년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잘못 말했네요. 고구려 백제 한성 함락은 광개토 대왕 때가 아니라 장수왕 때이기 때문에 장수왕 때 이때 했던 거는 바로 475년 때 있었던 일인데, 여태 그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를 하죠. 한 번 더 확인해 줄게요. 그래서 여태가 475년, 그리고 이때가 대가야 정복이 562년. 자, 이제 관산성 전투가 바로 언제였냐 하면요, 여러분들 554년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 시기가 촘촘하잖아요. 10년, 20년이면 굉장히 촘촘한 시기거든요. 여 사이에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제가 사비로 전도를 한 그 당시 성왕이 즉위를 하고 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한다던가 그 주변에 있는 백제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고구려에서는 장수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을 위주로 나오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백제에서 여러분들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왕은 보통 두 가지 왕이 있습니다. 무령왕과 성왕인데요. 특히 성왕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흥왕과 성왕은 굉장히 라이벌의 관계이면서 관산성 전투 때 진흥왕이 성왕으로부터 하여금 이제 완전하게 이기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왕, 진흥왕,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업적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마침 또 광개토대왕이 바로 나왔네요. 자, 태학설립 율령관포, 제가 아까 말했죠. 소수림 왕입니다. 남진 정책하면 여러분들 바로 장수왕입니다. 자,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회 진출에 발판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들 미천왕입니다. 여러분 미천왕 시기 때는요, 낙랑군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방군도 함께 몰아냈는데요. 미천왕 하면요, 낙랑 대방을 몰아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구려가 있고 여기 백제 있고 여기 신라가 있었는데 여 사이에 낙랑 대방이 있었단 말이죠. 이 낙랑군을 완전하게 축출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낙랑군을 완전하게 축출했다라는 말은 한반도 내의 중국 세력을 완전하게 축출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볼 만하고,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낙랑군이 사라짐으로써 여러분들 보면 지금 국경들이 신라, 원래 지금 보면 백제, 고구려가 지금 낙랑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낙랑군이 서로가 서로의 완충지대가 되어주면서 국경을 바로 마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이 적었겠죠. 하지만 낙랑군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난 것도 이 낙랑군이 축출된 이유로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광개토대왕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광개토대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호 16국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위진남북조 시대 했던 거 기억나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 안에서 5호 16국이라고 해서 조금 더 중국이 분열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광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으로서 이제 다양한 업적들을, 조금 업적이라고 보면 좀 그러겠지만 약간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후연, 거란, 비려, 숙신과 같은 정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동부여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동부여. 그리고 또 하나, 여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의 아까 외가 일본이 했었는데 이 외 침입을 광개토대왕이 물리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야 신라 내가 너 도와줬잖아 라고 하면서 신라에 대한 외정 간섭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게 되는데, 그 외정 간섭을 내정 간섭을 강하게 되는 이 내정 간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눌지 마리간이 낮에 동맹을 맺었다라고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 릉비라든지 이렇게 이제 축조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광개토 대왕 릉비를 통해서 독자적 천하관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제 이 업적을 이어받아서 장수왕이 딱 등극을 하게 되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장수왕도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고구려의 전성기 어떻게 보면 그 정점을 찍기 위해서 다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국내성이라는 수도에서 평양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평양 이제 천도는요, 바로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건데요. 남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남쪽으로 전진하는 정책으로서, 우리 아까 기억나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 남북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 안에서 그 당시
광개토 대왕은 여러 나라가 조금 더 분해했던 5, 16국 시대, 그리고 이거를 합쳐서 남북조 시대로 완전하게 남조와 북조라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5호 16국보다는 조금 덜 나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국 그 당시 세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장수왕 시기 때는 이렇게 평양천도 남진 정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 여러분 드디어 비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맹세코 기록한다, 뭐 시경 상서 얘기 춘추전, 뭐 3년 후에 습득하면서 맹세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6년 새해 때 여러분들 그 새해 내가 버킷리스트라든지 내가 뭐 할 건지 이런 거 적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지금 뭐 아이패드에 적고 뭐 다이어리에 적고 뭐 종이에 적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학생들은 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비싸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돌을 가지고 이제 아주 정성스럽게 깎으면서 우리 이거 약간 타임캡슐처럼 우리 이거 여기서 잘 맹세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새겼던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유교 경전을 이렇게 외울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유교가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임신석이석이고요. 사택지정비는 의자왕 시기 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왕 시기 때 여러분 당양적성 칠라비는 바로 진흥왕 시기 때입니다. 여러분 진흥왕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비석과 관련해서 볼만하다라고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진흥왕 한번 이제 우리가 비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진흥왕 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양적성비가 있습니다. 자 단양적성비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를 그렸을 때 바로 여기에 조금 위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서울보다는 아래 있어요. 서울보다는 아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단양적성비의 내용이에요. 단양적성비. 자 그리고 이 단양적성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수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이 신라가 앞으로 강해졌으니 내가 앞으로 영토를 확장할 텐데 이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인심을 이제 내가 좀 달래기 위해서 그곳을 순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퓨어하다, 뭐 순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기를 순행하고 거기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백성들을 내가 한번 위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비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들인데 뭐 창령비, 마울령비, 황초령비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한번 볼만하죠. 북한산 순수비. 그래서 여러분 북한산 순수비는 여러분들 어디를 보면 되냐면 그 서울 부근쯤 해서 여러분 서울에 우리 북한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신라 법흥왕의 업적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에 대한 그 시기를 본다던가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법진이라고 해서 법흥왕, 지증왕 이런 시기를 본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삼국시대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흥왕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삼국시대의 특징들을 한 번 더 본다든지 진흥왕을 중심으로 지증왕, 법흥왕, 이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뇌물마립간과 눌지마립간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한강유역 차지 아니죠? 권원이라는 독자적 연호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권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진흥왕도 연호를 사용했겠다라는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처럼 여러분들 확인하셔도 좋겠죠. 진흥왕 때 연호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개구, 대창, 홍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른 나라의 왕도 이런 연호가 있었나요? 당연하죠. 특히 우리가 보통 이 시기를 볼 때 이제 광개토 대왕과 그리고 진흥왕의 연호도 우리가 한번 또 특징으로 볼만한데요. 자, 광개토 대왕은 어떠한 연호를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약간 좀 짐작이 가시나요? 광개토 대왕의 연호 그리고 또 진흥왕의 연호가 좀 이제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잘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바로 건흥입니다. 건흥. 그럼 여러분 장수왕의 연호는 무엇일까요? 장수왕의 연호. 바로 장수왕의 연호는 대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장수왕의 영락이네요. 영락.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장수왕의 연호와 광개토 대왕의 연호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잠깐만요. 장수왕의 연호는 음흠. 죄송합니다. 장수왕의 연호가 건흥이네요. 역시 보세요. 저 이렇게 또 실수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자꾸 이런 이제 암기와 관련해서 조금 내가 틀리는 것 같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이제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바로 영락이네요. 영락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이사부로 하여금 우사군 정말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2차돈. 2차돈이 이사부 지증왕이죠. 지증왕. 왕칭호 9년 설치 그리고 이제 우상국 정벌 김음돌의 난 바로 신문왕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18번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8번 차차웅 이사금 왕.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최초의 왕. 최초의 왕은 아니고 신라에서 처음 사용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지증왕입니다. 그럼 그 전에 아까 얘기했다고 저는 마립관을 얘기를 했고 이 마립관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대가야는 진흥왕 시기죠. 나제동맹도 맞죠. 나제동맹 맞죠. 그리고 김씨의 왕위 독점 세수 바로 맞습니다.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뇌물 마립관 시기 때 처음으로 김씨 왕위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을 여러분들 정벌하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마립관이란 칭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때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외의 치를 격퇴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눌지 마립관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나제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칭호를 냈던 지증왕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뭐 이제 우상국을 복속한다든지 9년을 정복한다든지 9년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자, 삼국의 기출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라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온 듯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일단은 신라를 중심으로 진흥왕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흥왕을 기준으로 해서 법흥왕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증왕 그리고 그 마립간 시기에 있었던 이 왕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흥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 신라를 봤다라고 하면 신라의 여시기 때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도 볼만 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이 느꼈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우리 아까 잠깐 미천왕이 나오긴 했는데요. 미천왕은 한번 언급 정도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천왕 시기 때 낙랑군 대방군을 정복하면서 살짝 이제 이제 약간
국의 국력이 좀 올라갔다가 고국원왕 때 살짝 우리가 이제 왕의 사망으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수리망을 거치면서 장수왕 시기 때 이제 우리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고, 자 백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백제도 고이왕 시기 때 율령반 포함해서 이제 조금씩 체제를 잡혀가다가 침유왕 시기 때 불교 수용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근초고왕 시기 때, 이 근초고왕 시기 때가 바로 고구려에서 왕이 사망했던 시기랑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근초고왕 시기 때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계로왕 시기 때 장수왕의 공격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국세가 하던 그 시기의 상황이 야 우리 이렇게 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따다단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흥왕을 여러분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업진이라는 이제 신라 시대 왕에 대한 세트 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진흥왕의 세트라고 하면 성왕에 해가지고 관산성 전투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신라의 진흥왕 시기 이후 다음부터 이제 수와 당나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라가 어떤 식으로 통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통일에 대한 시기와 그 과정도 함께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는 우리가 자주는 아니었지만 특히 유물과 이제 뭐 지역 이런 것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특히 유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유물을 보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유물에서 조금 특징적일 이제 시기라고 하면 삼국시대 좀 특징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고려도 좀 있을 만할 것 같긴 한데 그전에 제가 낼 때는 삼국이 가장 그래도 좀 나올 만할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유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보면서 우리 다음 시간 넘어갈 건데요. 자, 통일신라와 발해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게 아미타 사상, 일심 사상 원효입니다. 화엄 사상 의상입니다. 어느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나타났던 승려입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진울, 의천 이 사람들은요 바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승려인데요. 이 진울하고 의천이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던 시도에 있었던 이제 스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문왕 때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문왕 바로 이제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하나인데 국학 설치 맞고요. 우산국 점령한 거 아니죠. 지증왕 때입니다. 금강가엾수 법흥왕 때고요. 정전 지급한 거는 바로 성덕왕 때입니다. 자, 한번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1호이다 3년부터 145명 됐고 말 25마리, 소 22마리.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세세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한 가구,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이 갖고 있는 또는 하나의 마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산의 개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록해 놓은 문서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신라 촌락 민정문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낭낭대방군 아까 있었던 거 미천왕 시기에서 아니었을 거고요. 답은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동성국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바로 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또 이걸 정리해 볼 만한 게 오부는 고구려, 오부오방은 백제입니다. 육부는 신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의 답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땡땡땡 사신이 일본에 와서 국서에서 나 대무예는 주변국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고구려를 유독 강조해요. 내가 고구려는 아니지만 나는 고구려야 라고 해서 유독 강조하는 건 바로 발해죠. 자,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일 거니까 아닐 거고요. 구주오세경 이거 신라에 대한 거니까 아닐 거고 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서도 여러분 확인할 만한 게 삼성 육부를 설치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경으로 삼았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 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한번 답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말가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발해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왜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근거들이 유물과 유적 그리고 역사서 안에 있는 사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들을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백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다라는 거를 알기 위한 그 방안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답은 여러분들 12주입니다. 62주입니다. 5경 15부 62조 독서선본과 여러분들 이거는 신라의 원성왕식일 때고요. 당성 이것도 신라의 시기고 지방 22담로 이거는 여러분들 무령왕 시대입니다. 자, 오소경에 대한 천재 지역을 옳게 짝지은 건 여러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역 문제는 매번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이 한 번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깐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지역들이 또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지역들을 가지고 사건이 어떤 예를 들면 평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는 지역은 어딜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을 여러분들 미리 파악을 해놓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소경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기 바로 김해 쪽이 있는 데 있잖아요. 김해 쪽에 여기가 바로 금관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주 지역에 있잖아요. 이 전주 지역에 있었던 게 바로 남원경이에요. 자, 그리고 중원경은 진짜 딱 충주에 있네요. 충주, 중원경. 좀 웃기지만 여 사이에 바로 뭐가 있냐면 서원경이 있어요. 청주. 그리고 여 바로 위에 바로 삭주. 원주가 있습니다. 원주.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 문제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구주, 오소경. 그리고 구서당 10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게 뭐냐면 특히 이게 다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문왕은 한번 또 확인해 볼 만한 게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당시 이제 김음돌에 대한 숙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귀족에 대한 연합에 대한 그런 통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왕권을 중심으로 통치가 완전하게 전환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부건경이 원주가 맞고요. 중원경, 청주, 서원경. 부경경만 맞네요. 부건경만 맞고 금강경도 김해에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지금 또 나왔죠. 신문왕의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답은 뭐냐 하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치했다가 바로 답입니다. 자, 관료전은 어떤 거냐면 딱 녹봉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노급은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귀족의 이제 이런 그 신분을 권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내용으로 쓰게 되었고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자,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독자적인 연호 사용 뭐 이런 여러 아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미안합니다. 해동성국 연화 사용 그리고 삼성육부 맞습니다. 답은 통일신라 때 있었던 바로 청해진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발해를 이왕 한 거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발해 아주 조금만 우리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발해는 대조영식 때 나타나요. 대조영 고왕식 때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무왕, 그리고 문왕이 나타나게 돼요. 자, 무왕은 말 그대로 거의 좀 싸우는 왕에 좀 가깝다. 그래서 뭐 당과 대립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이제 당과 대립하고 그리고 증주를 선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난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왕을 봐보도록 할게요. 문왕은요, 이제 원래는 기존에 계속 당나라든지 신라라든지 이제 약간 그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문왕은요, 당과 신라와 모두 다 친하게 지내려고 조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무력을 좀 덜 사용하는 그런 왕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제 그 연호라고 하죠. 연호는 대응과 보력이라는 연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발해 정효공주 무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발해를 하면요, 이런 무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고구려를 왜 계승했는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그 의식을 보여주는 걸로 온도를 이제 계승했다든지, 그리고 특히 무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은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를 우리는 그 예시로 많이 듭니다. 자, 정혜공주는요,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해서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 양식입니다. 고구려 양식. 모주림 청장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이제 모주림. 정효공주는요, 조금 섞였어요. 그래서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중국의 무덤의 형태와 함께 고구려의 벽화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이걸 문제를 풀면서 조금 헷갈렸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았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었을까요? 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발해 같은 경우는 대체 왜 이 발해가 이제 우리 한국을 한반도의 계승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이제 그 나라의 역사를 적는 데 있어서 발해가 왜 우리의 역사인가에 대한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연구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신문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중앙집권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